미국은 전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지금 4차 산업을 끌어들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기반시키고 있잖아요. 중국에 들어갔던 모든 미국의 제조업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거꾸로 가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혜를 준다면서. 근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제조업 산업들이 4차 산업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화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요.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는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에요. 그 외의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도 실업자가 안 생깁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실업이 안 생겨요. 제가 왜 안 생긴다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1970년대 이후에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할 때 일본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던 공장들을 한국으로 많이 이전시켰댔잖아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아웃소싱 업체화가 됐었다고. 물론 그러고 나서는 독자적으로 물건을 생산했는데 우리가 미국의 아웃소싱이 아닌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된 다음부터는 주식의 지분을 미국이 가짐으로써 주식의 대주주로서 한국 제조업 그 회사를 뒤에서 간접 컨트롤하면서 이익을 먹으면서 일본 시장을 견제했다고. 일본을 견제해서 중국까지 키웠고 중국의 제조업을 육성시켰다고요. 가격 경쟁 때문에.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이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건비 문제가 해결돼요. 따라서 굳이 해외에 공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미국은 1970년대서부터 계속 공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와도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를 자르면서 자동화를 시키는 거라고. 근데 미국은 애초에 제조업이 붕괴됐어요. 디트로이트 가보세요. 무슨 자동차 공장이 있어.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가 제너럴 일렉트로닉 전기회사가 지금 다 금융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제조회사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으로 갔던 나라를 공장을 다시 가지고 올 때는 4차 산업화에서 오기 때문에 애초에 공장이 없어지면 실업자가 돼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4차 산업 공장을 지으면서 다시 고용 창출이 되니까 미국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공장을 자동화를 만들어도 기존 제조업 국가들이 받는 타격에 비해서 미국이 받는 타격은 덜해요. 덜해. 제일 타격받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 중국이에요.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요. 왜? 값싼 인건비로 사람 위주로 공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자동화시켜버리면 다 실업자 되는 건데 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마존에 대량 실업 사태가 있었다고요? 자동화하니까. 여러분, 자동화를 하게 되면 실업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미국은 자동화 시스템이 돼도요, 뭔가 다른 게 채워지고 있잖아. 그 아마존에서 퇴직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가 미국 땅에다가 공장 지으면 거기 들어가서 취업하면 돼요. 왜냐? 4차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기술 노동자입니다. 노가다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그 시스템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라면 글로 노동력의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은 거기선 일을 못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가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편한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덜하다니까. 가장 힘든 나라는 중국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옛날 때도 보면서 했어요. 아니 중국 같은 나라는 값싼 인건비로 고용 창출을 많이 해서 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많고 전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중국 사회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 근데 저걸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할까 했다고. 중국은 천천히 해야 되는 나라인데 서둘러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중국 정권은 빨리 망한다예요.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감시 시스템을 만들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게 중국의 목을 조른 일인지를 중국 공산당은 모르는 것 같대. 예.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관 안 해 뭐. 어차피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중국이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뭔 상관이에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고용 한파 부를까? 네, 그렇겠지요. 네, 잘 됐어요. 우리나라에 민주노총들 또라이들 많은데 이참에 다 제거해버리는 게 좋아요.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해갖고 정교제고 저기 민주노총이고 다 싹쓸이해서 사라지는 거 대찬성입니다. 왜? 교육도 개혁이 일어나서 더 이상 공공교육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거든. 우리나라 이제 교사들 다 이제 실업자 돼요. 난 대환영이야. 이 정교제들 다 제거돼야 되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분탕쳤던 것도 이번에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기술 노동자의 시대예요. 즉 뭐다? 공부해서 고도의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노동자가 될 자격이 없다예요. 예. 이거 삽질하는 노동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뭐지? 망치랑 이런 거 이게 소비에트 마크 이런 거 있죠? 주먹 들고 여기 뭐 망치 들고 있는 그림들. 이제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런 시대 끝났어요. 이제는 노동자 하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키보드를 들고 있죠. 예? 공부한 자들이 노동자가 되는 시대. 정교자 뭐 하죠? 입시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희들 편하게 쉬어. 편하게 쉬었죠? 그 정교자들 좋다고 헬렐레고 했던 젊은 애들 우리나라에 너희들 다 실업자고 잉여 인류에 잉여 인류. 니들은 다 죽었어요. 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키보드 워리어. 아유, 노동자 많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전기 자동차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보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잉. 보잉사가 뭐 만들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 비행기를 만드는데 핵심이 뭐다? 엔진.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비행기에 들어가는 이따만한 엔진을 자동차에 넣을 정도로 소형화해서 소형이면서 고성능을 발휘해서 엔진을 이미 미국은 만들었어요. 네, 놀랍죠?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 토요타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혼다, 현대 등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UAM에서 저게 Urban Automobility인가?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2025년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2025년에 맞춰져 있네. 이게 이런 얘기예요. 또 독일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독일의 그 BMW가 됐던 벤츠가 됐던 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웬만한 회사들. 그리고 한편 릴리엄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요 밑에 보면 윌리엄에 투자한 베일리 기포드라는 기포드는 아마존, 스페이스 X 등에 투자했던 스코틀랜드의 유명 회사이며 테슬라의 지분을 7.67%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2025년까지 2025년까지 UAM 도시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고속도로로만 자동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로도 다니는 자동차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스페이스 오디세이인가? 이 영화에 나왔던 그 시대가 지금 열리려고 하는데 일단 얘네들이 맞춰놓은 목표가 2025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2025년이고 이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회사가 단순히
미국 회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토요타, 혼다, 현대, 그다음 BMW, 벤츠 등등 해외의 유수한 자동차 기업이 다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UAM,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는 길리엄이라는 투자 회사는 맞나? 길리엄이었나? 기포드란 이 투자 회사는 어디에도 투자를 하는 회사냐? 아마존과 스페이스 X에도 투자를 했고, 특히 스페이스 X는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예요. 여러분 스페이스 X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댓글 좀 봐야지. 스페이스 X 뭐 하는 회사예요? 스페이스 X 아직 안 나오네. 스페이스 X 나와요? 우주 개발. 그럼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야? 아마존. 응? 아마존 뭐 하는 회사야? 아마존도 우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둘 다 우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뿅 하고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기포드라는 우주 개발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투자한다? 왜? 라는 의문 안 드세요? 우주를 개발하는 회사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응? 이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도 합니다. 다 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해서. 자, 그 이제 배터리 동맹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터리는 최고야. 전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이 전기 자동차의 핵심입니다. 배터리를 작고 고성능으로 만들어야 자동차가 무게도 줄이고 부피도 줄이고 가격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나 보더라고. 근데 제일 좋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보면 뭐가 나와요? 현대차는 2025 전략. 2025라는 얘기는 여기도 나와. 그렇죠? 전 세계가 2025년이라는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리 스포할게요.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가 뭐냐? 지구 주변에 1만 2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프로젝트예요. 완공은 2025년. 스페이스 X에는 누가 투자했다? 길포드라는 그 영국계 스코틀랜드? 하여튼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를 목표로 한다? 2025년. 자, 그래서 LG 배터리 달고 GM이 달린다. 바람직해요.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 중국하고 거래해. 재수 없어.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고 미국하고 거래해. GM의 트럭에 LG 배터리가 납품되게 되면은 저거 미군 장비에도 쓰일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돈 벌어. 여기로 줄 서 여기로. 네,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예전에 중국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 코발트 가격이 상승할 때 중국이 시설을 졸라게 늘려가지고 저 왼쪽 거 CATL, BYD, 파라시스, 꾸어시안, 이부 저게 중국계 회사라 그랬죠? 빨간색이 2018, 파란색이 2017년이에요. 2017년 대비 2018년에 배터리 출하량이 저렇게 늘어났어요.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성장했죠. 출하량이 늘었다는 건 뭐다? 쟤들이 시설을 확충했답니다. 코발트가 비쌀 때 시설을 왕창 확장했거든. 그랬는데 안 팔리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줄도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점에 미국이 한국 LG와 손을 잡는 거죠. 이거는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우리도 통을 좀 칩시다. 우리도 맨날 중국한테 당한다 피해의식 맨날 중국 애들한테 부정선거 이용당한다.
피해의식 속에 사라졌지 말고 우리도 좀 통수 좀 칩시다. 잘한다고 봐요. 하세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왕창 부도가 나고 다행히 미국이 중국 거 안 사주고 한국 거를 의도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다 기술을 유출시킨다던가 이상한 그 사업적 제휴관계만 안 맺으면 우리는 살아남아요. 제가 한국이 위기라고 하지만 한국이 여기서 줄만 바꿔도 한국은 살아남습니다. 전 이게 사실은 우파 정권 때 됐으면 정말 좋았는데 우파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못 잡고 지금도 어리버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노선 갈아타고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도 좋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헨리 키신저 같은 생각을 갖기로 했어요. 국익만 보겠다. 한국에 정치인 좌파고 우파고 상관없어.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새끼가 쓰레기 같은 갈대 같은 정치인이건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한이고 상관 않겠다 해요. 우리의 해가 되지 않는 일만 해. 이거예요. 난 너의 인간성을 보지 않겠어 해요.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주 개발. 전기 자동차 얘기하다 자 이제 우주 개발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자, 이미 2018년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랑 ZTE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다? 화웨이는 천랑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으로 중국의 13억 인구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ZTE 마찬가지입니다. 공자학원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자학원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데이터 뱅크가 어디냐? ZTE. 예. 그러니 미국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이 짓을 하는데 살려두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야. 옛날 때 뭐 조원진 의원이라던가 친중 정치인들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친중 우파 유튜버들도 외교는 회색 빛깔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하다가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손을 잡고 짝짝꿍 해버리면 우리가 반중 친미했다가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버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무서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 이런 개소리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지금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은 극단적인 외교를 선택해야 된다. 왜?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 미중 패권 경쟁은 그냥 미국이 중국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적당한 타협이 없다고. 왜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그 박근혜 정권 때 제가 그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작업할 때 고대사를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가 왜 안 없어져? 프로젝트를 몰래 진행하고 있었다고. 이게 그거를 증명하는 영상입니다. 나 이거 우연히 어제 그 4차 산업 관련된 거 그 꽝매랑 보다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영상이 여기 있네 하고서 알게 된 거예요. 잠깐만,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세계사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땐 사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관에 따라서 어떻게 그 역사를 해석하는지가 결정이 된다. 내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 도둑당한 게 아닙니다. 표준한 거 아니에요. 왜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민아 회장 잘한다고.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4차 산업 정도 얘기할 때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고. 그래갖고 나는 알았고 나는 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미래에 중국이 분열이 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만주를 수복할 기회가 오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철도, 그 다음에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자동차 고속도로 등등 이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그 인접한 국가와 어떠한 교류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내가 하다가 제 졸업 논문 주제가 유라시아 횡단 파이프라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추진했던 게 고대사 연구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 강의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 4차 산업을 하면서 그 중에 한 파트가 역사연구센터예요. 그 역사연구센터가 저랑 관련이 있었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지금 친주 우파들이라던가 좌파들이 계속 나를 가짜 박사나 몽골 박사로 몰고 가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 동북아 역사재단도 한 5번인가 방문했습니다.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한 3번인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교과서 작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토론을 했었죠. 나는 이 정도였다니까요. 이 정도.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거의 그 열면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때 탄핵이 일어났었다니까. 2018년 2월 28일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야, 2017년인가? 나 지금 이게 연도가 아리까리한데 하여튼 그때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국정교과서 작업이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물론 실패됐지만 지금 좌파들이 새로 만드는 역사 교과서 작업에서 고대사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이거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얼마나 그렇게 고대사 작업하는 걸 방해하는지 아주 학을 띄웠다고. 교회단체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벗어나서 고대사 작업을 어쨌든 진행을 했는데 이건 좌파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왜? 이쪽은 공산주의, 이쪽은 기독교. 양쪽에서 한국의 고대사는 불편한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쪽도 고대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국익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좌우 안 해 이러잖아요. 좌파는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고 우파는 외래 종교에 물들어 있으니 한국인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도 이것은 진행형이죠. 제가 그러다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 안 하지. 계속 지금도 하고 지금 계속 때만 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